드린 바와 같이 그 정식 그 강의는 이제 뭐 30분 뒤인 8시부터 시작되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 2주 동안 있었던 이 바다 관련 뭐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하면 뭐 지식도 늘고 또 또 회원들이 또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해상법 주간 브리핑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2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고 또 최수범 박사님이 또 준비한 것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한 25분 정도 한번 채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카보타지라는 제도입니다. 뭐 카보타지 하시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항공 산업하고 우리 그 해운 산업에 에, 어느 나라든지 다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우리나라 항만 내 예를 들면 그 동해는 동해에서부터 이제 그 인천까지 시멘트를 나르는 운송, 이건 이제 내항 운송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내항 운송에서 어, 사용되는 선박 그리고 그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회사는 한국 선박 또는 한국 회사여야 된다라는 것이 카보타지 제도입니다. 외국 배라든지 또 외국 회사 예를 들면 일본 선적의 배, 그다음에 NYK, 뭐 K라인 이런 일본 회사가 그 시멘트 운송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게 카보타지 제도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그, 그 선박의 건조, 어, 지금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한국에 등록된 선박, 그 선박이 한국에서 반드시 건조돼야 된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내항을 다니려면 미국에서 건조가 돼야 된다. 우리는 뭐 그런 제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동해와 인천 사이에 그런 내항 해운은 할 수 있다.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나라 법입니다. 선원에 대해서도 자국 선언을 뭐 태워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많이 완화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예외 규정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를 그 싣고 와서 광양항에 내렸다 그러면은 그 이제 외국 선박이 광양항에 와서 그 자동차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카보타지 룰을 제대로 적용하면은 인천에 갈 그 자동차는 전부 내려가지고 어, 그 한국 그 선박 그리고 한국 운송인의 배에 싣고 다시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자동차를 다 내려가지고 또 다른 배에 싣고 하는 것이 비용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경우에 예외를 허용해 가지고 광양항에 들어온 외국 선박이 이제 인천항까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예외가 또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요 카보타지 제도가 이제 각광을 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보는 것은 해상 풍력 발전이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상 그 풍력 그 발전이 뭐 울산에서 좀 한 50마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이제 그 해상 풍력 발전을 설치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울산에서부터 그곳까지 이제 사람이나 또 물자가 이제 이동이 돼야 될 겁니다. 그때 요 사용되는 요 선박, 이도 카보타지 룰의 적용을 받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원칙적으로 적용받아야 될 텐데 이제 그 풍력 발전과 관련한 배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예외를 좀 허용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들이 이제 외국 그 풍력 발전 회사로부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카보타지 룰의 적용을 여기도 받는 것이다. 배타적 경수역에 있는 풍력 발전과 우리나라 항 사이도 내항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카타르 뭐 LNG 운송과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인데요. 그 카타르에는 LNG가 많이 이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타르 국영회사인 카타르 에너지가 운송을 위해 가지고 2단계 44척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4척 모두 우리 조선소가 발주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건조 그 LNG 그 선박의 건조는 44척 모두 우리나라 조선소가 하게 되었습니다. 뭐 3개 조선소가 대형 조선소가 이제 나누어서 건조하는 걸 알고 있고요. 1단계에서도 이제 66척을 이제 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카타르가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법률 관계를 보면 LNG 매도인은 카타르 에너지고 매수인은 우리 가스공사가 되고요. FOB 계약이라는 걸 이제 체결하게 되면 가스공사가 이제 운송인을 이제 그 선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 2차 입찰에서 우리나라 현대글로비스하고 뭐 K라인 컨소시엄이 또 낙찰이 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카타르 요 LNG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선박 건조는 거의 100% 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에 대한 운송도 맡아서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요 세 번째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뭐 LC 이 개설은행의 보호 대상 여부 요거는 좀 어려운 저 뭐 문제라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 선화증권이라는 게 운송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수출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이제 선화증권을 이제 그 발급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은행에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 돈을 이제 받게 됩니다. 상품이 대금을 받게 되고 그 은행은 그 선화증권을 손에 들고서 이제 수입자가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자가 돈을 상품 대금을 들고 오면은 은행이 선화증권을 이제 수입자에게 주게 되고 수입자는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이제 그 양육항에 들어온 선장에게 갖다 주고 선장은 화물과 선화증권을 바꾸면은 모든 이제 절차가 끝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화증권을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내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운송인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바다 저자 전문가의 대화 5라운드 시작. 우리 왜 지지난주에 고려대학에서 행사 있었던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유창근 그 사장께서 이제 155강을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155강의 내용을 좀 요약해 가지고 해상법 주간 브리핑에다가 담았습니다. 특히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EU가 경쟁법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게 되는 2M 두 개 합치면 이제 30% 넘으니까 2M이 이제 EU 경쟁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결의를 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얼라이언스는 4개, 5개로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예, 그리고 저도 뭐 기억이 납니다만은 탈탄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박에 새로운 이제 그 이제 에너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탄올이 이제 머스크도 뭐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메탄올은 이제 어디서 공급을 받을 것이냐? 뭐 싱가포르 또는 우리 한국에서 메탄올을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공급받아서 선박에 공급해 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우리가 수소를 그 에너지원으로 또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253도까지 되어야 이제 액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저장 탱크 용적이 현재보다 4배나 더 커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암모니아는 뭐
마이너스 33도가 되면 이제 액화가 되기 때문에 운반 또는 보관하기가 좋다는 거고요. 그런데 용적이 그 현재보다도 270%가 크다는 것. 근데 메탄올은 20도에서 이제 액화가 되고 그 벙커보다도 그 공간이 저장 공간이 220%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보다도 양호하다는 이야기. 예,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150만 TU로 좀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누려야 되겠다는 이제 점을 강조를 하셨고 앞으로 뭐 인력 확충이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AI 등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선박이 컨테이너 선박이 공급 과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운임이 약세가 될 거다. 현재 뭐 전쟁이라든지 수혜주 운하가 막힌 것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고 전체로 봐서는 공급 과잉이라서 운임의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다음요. 예, 그다음 해상품 주간 브리핑 제 101호입니다. 여기서 이제 피더슨의 그 법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여기 피더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제 아주 뭐 작은 배인데 사용다고 보면 됩니다. 뭐 머스크라든지 또 H&M 같은 이제 그 대형 운양 선사들은 허브항이라는 큰 항구에만 들러서 큰 항구에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를 내려두면은 이제 작은 배들이 그 항구에서 이제 목적지까지 작은 항구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어, 기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배들을 우리가 이제 피더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LA에서 부산까지 온 화물이 뭐 중국의 연운항에 간다고 하면은 어, 이제 우리나라 부산에서 연운항까지 가는 작은 배를 우리가 피더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LA에서 부산까지 큰 원양 전기선사가 운송을 했고 그다음에 또 작은 전기선사가 운송을 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서로 다른 배가 두 척이 이제 들어가고 운송도 두 운송이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선화증권이 두 장이 끊기게 되는가? 누가 운송인으로 책임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피더선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어, 이제 예를 들면 H&M이 이제 LA에서부터 연운항까지 모든 전 구간의 운송의 책임을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서 운송 계약은 이제 하나로 H&M 그러니까 큰 원양 선사가 모든 구간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더는 이제 HMM의 이제 이행 보조자로 도와주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피더하는 구간에서 운송물의 손해가 나더라도 운송계약상의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HMM이 지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충돌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이제 피더 선사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뭐 이해하기 어려운 피더슨의 법적지 법률 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구간의 그 운송 책임은 이제 원양 전기선사가 지고 하나의 선화증권이 발행되어서 그걸로 모든 것이 그 처리가 된다. 그럼 피더슨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 원양 전기선사 즉 운송의 채무를 지는 자의 운송 의무를 도와주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선 지, 지선의 운송인이라는 또 표현을 누가 또 알려주셨네요. 그다음에 조선업
3개 대형 조선소 흑자 전환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모처럼 우리 3대 조선소가 흑자가 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HD 이 한국조선해양이 금년에 매출이 20조 원, 삼성과 하나가 약 9조 원이 된다. 그러면 약 40조 원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수치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뭐쓴 내용은 어, 조선업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흑자가 나는 것은 2년 전에 계약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지금 여기서 그 매출액이라는 건 원래 델리버리 되면서 인도될 때 그 이제 뭐 계약금 등등 성과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금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계약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지금 건조 계약을 체결한 것은 2년 뒤에 이제 뭐 흑자 등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2년 뒤에 인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년 전 계약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실적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된 것은 이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보면 납기를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납기를 좀 못 맞추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납기를 못 맞추면 뭐 하루 한 달 이렇게 어, 하루에 얼마씩 그 이제 LD라고 리퀴데이티드 데미지에서 이 지체료를 지연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적자가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력 공급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헤비테일이라고 인도가 다 된 다음에 그러니까 건조가 다 된 다음에 성과의 대부분을 받는 형식을 우리가 이제 헤비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금을 못 받고 다 완성해서 선박을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선소로서는 이제 외상으로 자기 돈으로 선박을 건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은행으로부터 자꾸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적자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관련입니다. 한국해법학회가 얼마 전에 4월 25일 날 학술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이제 선화증권은 원래 이제 종이로 이제 발행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전자적으로 온라인으로 다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인이 선화증권 발행해서 이것이 이제 은행을 거쳐 가지고 이제 저 수입자에게 가고 운송은 이걸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과정을 전부 전자적으로 인터넷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이제 방법을 연구를 해왔는데 전자적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하면 이제 전자선화증권이 그 되는 거죠. 에, 그 HMM이 지난번 발표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연간 연간 1년에 HMM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110만 장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서렌더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게 16%고 시웨이 빌로 하는 게 65%. 그래서 유통 선화증권 1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0만 장이 모두 어, 그 전자적으로 발행된다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 발표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가 선화증권이 이제 배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중국에 다니는 배들이 그렇거든요. 배는 하루 만에 가는데 선화증권은 은행을 거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 수입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면은 수입자가 선화증권이 없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반드시 이제 상환해서 운송물을 내줘야 되는 그런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수입자가 불편하죠. 물건이 도착했는데 선화증권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순식간에 이제 수입자에게 선화증권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가 뭐 전자선화증권, 전자선화증권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유통선화증권, 즉 LC가 개설되어서 은행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발행되지 않고 외국에 가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선화증권 발행하려면은 이제 그 KT넷과 KL넷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KL넷와 KT넷 만이 이제 현재는 이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선사가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하려면 이 KT넷과 KL넷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한조선 다나오스 요 관계인데요. 대한조선은 아시다시피 중형 유조선입니다. 중형 유선을 전문으로 건조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컨테이너 선박도 세 척을 건조했다고 하고요. 그 점에서 뭐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나오스는 유명한 그리스 선주사지 않습니까? 요 선주사는 뭐 아시다시피 선박을 소유만 하고 자기가 운항을 하지를 않는 그래서 임대료만 받아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선주사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해운업은 이런 선접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요건 뭐 목포 수협 1분기 예탁금 잔액 1조 원 달성. 요건 이제 수협이 그 하는 그 사업이 신용 사업이 있고 경제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 사업은 뭐 위탁물 어획물 위탁 사업, 면세유 지급 사업 등이고 신용 사업은 이제 예금을 받고 뭐 대출하는 그런 어, 그 사업인데요. 그러면 그 일반인들로부터 예금을 받았다 또 대출을 했다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상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느냐? 그 상법이 적용되면 이제 시효가 달라지거든요. 상법 같으면 이제 5년으로 시효가 이제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은 요 수협 특히 어, 그 단위별 수협 우리나라에 한 70개 정도가 있거든요. 단위 수협. 그 지구별 뭐 강구 수협이라든지 뭐 포항 수협 같은 수협은 그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거나 하더라도 상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중앙에서 하는 은행은 상인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요 정도로 좀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 그 최수원 박사님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 네. 듣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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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듣고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또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공유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이제 해양 산업 전체를 좀 동향을 좀 소개하는 요약해서 동향을 소개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 단신 위주로 좀 짧게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잘정리됐고요. 첫 번째 코스코가 세계 최대 규모의 완전 전기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취항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소식인데 이 선박의 특징은 데드웨이트한 10,000톤 정도 되는 선박이고 LOA가 1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프트가 5.5m 정도 완선 드라프트가 5.5m인데 이게 원양을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내륙수로, 중국의 그 내륙수로를 운항하기 위한 선박인데, 이 두 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메이든 보이즈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 추진 선박 부분에서 중국이 아주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좀 다른 차원의 아마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을 돌려서 잠깐 보면 이 선미 부분에 이 컨테이너가 이게 배터리를 저장한 컨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선수 부분에 휠하우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본선이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은 주로 항해하는 구간이 상해에서 난징, 난징 요 내륙수로를 운항하는 선박이고요. 그래서 그 배터리 한 박스, 한 컨테이너 박스에 1600kW 정도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6개 배터리 박스가 이제 한 세트인데, 그래서 그 이게 상해와 난징을 라운드 트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24개 배터리 박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무탄소 운송이 이제 실현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기 추진 선박을 컨테이너 선박에 적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다음 이야기는 한국형 화물창, LNG 화물창을 적용한 SK해운이 두 척의 선박이 한 번도 그 선박을 사용을 못하고 이제 폐선한다는 소식인데요. 그 한국형 화물창, LNG 화물창을 적용한 일명 KC1 이 두 척이 폐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박 두 척은 17만 4천 M3급 LNG 운반선인데,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라우안 정박지에 계속 정박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이 이제 거제도 지세포항 앞바다에 이제 정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뭐 선원들이 상주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설비가 돼야 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지세포항에서 일일 정박비가 이 말레이시아 정박지의 1개월 유지 비용과 거의 똑같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여기 그동안 이제 있었는데, 문제는 한국가스공사가 2014년에 이제 SK해운을 위탁 사업자로 지정을 하고 KC1 기술을 적용한 이제 두 척의 LNG 선박을 건조를 했는데, 시범 운항 중에 이게 본행 기능에 이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의 수리를 했는데, 결국은 화물 선적을 단 한 번도 못하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상당히 지불을 하고, 또 미운항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소송으로 붙었는데요. 작년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지급하고, SK해운에게는 미운항 손실액 1,154억 원을 배상을 해라 하고 이제 판결이 났고요. 또한 이 삼성중공업하고 SK해운하고 또 이게 분쟁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영국 중재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3,900억을 지급을 하라고 했고, 삼성은 이미 지급을 완료한 상태고요. 이제 그 뒤로 가스공사의 부상금 청구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요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 문제가 생긴 듯한 그런 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적용을 못하는 기술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그 매넌 보고서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매넌 보고서가 2024년 매넌 보고서가 나왔는데, 최근 4월 달에 이게 매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매넌 보고서의 특징은 이제 전 세계 이제 이 해운 거점을 갖고 있는 도시, 해양 금융, 또는 법률, 또 해양 기술, 또 항만 플러스 물류 또는 도시의 호감도 또는 경쟁력 이런 5개의 기둥을 가진 도시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매우 객관적이고 우리가 볼만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보고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종합 평가를 보면은 아시아 국가에서 아시아 도시가 2개 국가, 싱가포르와 상해가 나와 있고요. 유럽은 3개입니다. 로테르담, 런던, 오슬로가 나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가에서 5등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만은 해양 기술 분야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그 나라는 이제 조선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일본에서도 이제 이 물류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이제 그 도로에 대한 도로 체증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전용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45년 완공을 목표로 총 5.7조 엔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20m에서 100m 정도 지점에 직경 6m의 화물 전용 터널을 500km 정도 건설을 하고 터널 안에는 3개의 레인이 구성이 되는데 시속 30km 속도로 이제 화물 전용 운반 카트가 이제 24시간 계속 운영이 될 수가 있고 세 개 레인 중에서 실제로는 2개만 이제 왕복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한 개 레인은 이제 비상용 혹은 뭐 유지 보수용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곧 이제 현실화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럼 이런 구상을 어디에서 착안을 했냐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스위스에서 지하 물류 시스템 그 CST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벤치마킹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스위스는 이런 그 CST 그 시스템을 2031년까지 GD하고 헬켄켄간 한 70km 정도 지하 물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국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하철을 이용한 이 도심 물류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자료를 좀 모아서 다양한 분야의 자료가 좀 모아지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다음에 좀 PPT를 준비해 가지고 더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저널 읽기 모임에 또 뭐 법률 또 보험 요 분야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좋은 게 없어 갖고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좀 더 다양하게 좀 구색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